장남이 최고지. 암 큰아들이 든든해야 집안이 서는 법이야. 맞아, 맞아. 이 한마디 앞에서 10년째 시부모를 모시며 시집살이 중인 둘째 며느리 서영은 오늘도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10년입니다. 강산도 변한다는 그 긴 세월 동안 둘째 며느리가 아무리 잘해도 시어머니는 입만 열면 장남, 장남하며 차별했어요. 서영은 제 적금을 깨서 시댁가게 빚을 갚았고 친정어머니에게까지 손을 벌려 시아버지 병원비를 대신 냈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의 눈에 서영은 그저 얹혀 사는 둘째 며느리, 당연히 부려도 되는 일꾼일 뿐이었어요. 그렇게 서영이 소리 없이 무너져가던 그때 10년째 침묵만 하던 시아버지가 그제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10년을 눌러온 그 노인이 마침내 입을 열게 만든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사연을 계속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인사도 남겨주세요. 지금 어느 동네에서 어떤 하루를 보내며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서울에서, 부산에서 혹은 먼 타양에서 듣고 계신 분들도 반갑게 인사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편안히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새벽 5시, 골목 끝에 있는 낡은 2층 집은 아직 깜깜했어요. 서영은 그 어둠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자명종이 울리기 5분 전이었죠. 10년 동안 몸이 먼저 시간을 기억했습니다. 알람보다 늘 조금 빨리 깨는 습관, 그건 편해서가 아니라 무서워서 생긴 버릇이었어요. 옆자리에서 남편이 낮게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서영은 남편을 깨우지 않으려고 이불을 살살 걷었어요. 발끝을 세워 방을 나서는데 마룻바닥이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이 집은 어디를 밟아도 소리가 났죠. 30년 넘은 집이라 그래요. 시아버지가 젊었을 때 손수 올린 2층이라고 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 바로 가게였어요. 1층은 오래된 동네 잡화점 겸 작은 식료품 가게. 라면과 과자, 세제와 통조림, 그리고 냉장고 안에는 두부와 콩나물, 계란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새벽이면 어김없이 물건 트럭이 골목 앞에 섰어요. 서영은 셔터를 절반쯤 올리고 문 앞에 쌓인 상자들을 하나씩 안으로 들여놓았습니다. 배추 상자는 무거워서 두 팔로 끌어안아야 했고 우유 상자는 손가락이 얼얼할 만큼 차가웠죠. 10년 전 이 집에 처음 들어오던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날 시아버지가 가게 계산대 앞에서 갑자기 쓰러졌어요. 손님이 놀라 뛰어나오고 구급차가 골목을 비집고 들어오고 온 동리가 뒤집혔습니다. 시아버지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예전처럼 무거운 물건을 나르거나 하루 종일 계산대를 지키는 일은 어려워졌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어머니마저 무릎이 나빠져 오래 서 있질 못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남편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딱 1년만 같이 살자. 내 아버지 몸만 좀 추스르면 그때는 너희도 나가서 살아라. 딱 1년. 서영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죠. 남편도 부모님이 저렇게 편찮으신데 어떻게 모른 척 하느냐며 짐을 쌌어요. 서영도 마음이 같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서영은 진심으로 가슴이 아팠으니까요. 병원에서 밤을 새우며 시아버지의 손발을 주물렀고 링거줄이 꺾이진 않았는지 몇 번이고 확인했습니다. 그 마음에 계산 같은 건 없었어요. 그런데 그 1년이 2년이 되고 3년이 5년이 되더니 어느새 10년이 흘렀습니다. 서영은 상자를 다 들여놓고 앞치마를 둘렀어요. 이제 아침을 차릴 시간이었죠.
시아버지의 약봉지를 먼저 챙겼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그리고 자기 전에 먹는 약까지 요일마다 색이 다른 약통에 하나씩 나눠 담아두는 것도 서영의 몫이었어요. 시아버지는 스스로 챙기기 어려웠고 시어머니는 그런 걸 세심하게 살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부엌에 서서 쌀을 씻는 동안 창밖이 조금씩 밝아왔어요. 국을 올리고 생선을 굽고 나물을 무쳤습니다. 시아버지는 이가 안 좋아 부드러운 반찬을 좋아했고 시어머니는 간이 조금이라도 싱거우면 젓가락을 놓았죠. 두 분의 입맛을 다 맞추려면 손이 두 배로 갔습니다. 그래도 서영은 군소리 없이 상을 차렸어요. 처음엔 그게 도리라고 믿었으니까요. 아침상을 물리고 나면 다시 가게였습니다. 서영은 셔터를 마저 올리고 매대의 물건을 앞으로 당겨 정리했어요. 유통기한이 임박한 물건은 앞쪽으로, 새로 들어온 물건은 뒤쪽으로. 단골 할머니가 찾는 두부의 위치,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의 종류까지 서영은 전부 외우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낡은 오토바이를 끌고 배달을 나갔어요. 거래처를 돌고 주문 물건을 실어오고 밀린 대금을 맞추는 일이 남편의 몫이었죠. 겉에서 보면 이 가게는 온 가족이 함께 꾸려가는 정겨운 동네 가게였습니다. 시아버지가 계산대에 앉아 손님과 인사를 나누고 시어머니가 안쪽에서 참견을 하고 젊은 부부가 부지런히 손발을 놀리는 그림이었으니까요. 동네 사람들도 그렇게 봤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달랐습니다. 새벽에 물건을 받는 것도, 밥을 차리는 것도, 약을 챙기는 것도, 장부를 정리하는 것도, 밀린 물건값을 걱정하는 것도 전부 서영과 남편의 몫이었어요. 시아버지는 앉아서 손님을 맞았고 시어머니는 지켜보며 이렇게 저렇게 하라 말만 얹었죠. 두 사람의 손끝에서 이 가게가 겨우겨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에도 서영은 계산대 뒤에 서서 잠깐 허리를 폈어요.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매대 위 먼지까지 훤히 비쳤습니다. 문득 손등을 내려다보니 10년 전에는 없던 주름과 거친 마디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서영은 조용히 그 손을 앞치마에 문질렀습니다. 그때 2층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예, 아직 아침도 안 치웠니? 손님 오기 전에 좀 서둘러라. 서영은 대답 대신 짧게 숨을 골랐습니다. 문 위에 걸린 낡은 종이 바람에 흔들려 딸랑 하고 울렸어요. 그 소리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았지만 서영의 마음만은 그 10년 사이에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다른 자리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아침부터 집안 공기가 달랐어요. 시어머니가 새벽부터 방문을 열고 서영을 불렀습니다. 예, 오늘 상우 온다. 반찬 좀 제대로 해라. 아범이 고기를 좋아하니까 소고기도 좀 사오고. 첫째 아들 상우가 온다는 소식 하나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위로 붕 떴어요. 무릎이 아파 종일 앉아만 있던 사람이 그날은 지팡이를 짚고 마당까지 나가 골목을 내다봤습니다. 서영은 밀린 가게 일을 뒤로 미룬 채 시장부터 다녀왔어요. 평소엔 반찬값 몇백 원까지 아끼던 시어머니가 그날만은 좋은 걸 사라며 지갑을 흔들었죠. 상우는 따로 삽니다. 차로 1시간쯤 걸리는 아파트에 살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부모님을 보러 왔어요. 올 때마다 손이 비지는 않았습니다. 반질반질한 과일 한 상자 아니면 홈쇼핑에서 산 건강식품 한 통을 들고 왔죠. 그거면 충분했어요. 그거 하나로 시어머니의 얼굴이 활짝 폈으니까요. 점심 무렵 골목 앞에 상우의 차가 미끄러지듯 들어섰습니다. 시어머니가 문을 열고 나가 반색을 했어요. 우리 장남 왔다? 어이구, 우리 아들. 시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붙잡고 놓질 못했습니다.
상우 뒤로 첫째 며느리 미란이 곱게 차려입은 채 따라 들어왔어요. 시어머니는 미란의 손까지 잡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미란아, 너희 오니까 집안이 다 환하다. 어서 들어와라. 그 순간 서영은 부엌에 있었어요. 소고기를 볶던 프라이팬에서 기름이 튀어 손등이 따가웠지만 닦을 새도 없었습니다. 국이 넘칠까 불을 줄이고 생선을 뒤집고 밥솥에 김을 확인하는 사이에도 가게 쪽에선 손님이 문을 열고 들어와 계란 있어요? 하고 물었죠. 서영은 앞치마를 두른 채 부엌과 계산대를 오갔어요. 이쪽에서 국을 젓다가 저쪽에서 거스름 돈을 내주고 다시 돌아와 상을 차렸습니다. 상우는 거실 소파에 편히 앉아 있었어요. 시아버지 옆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미라는 시어머니와 마주 앉아 과일을 깎았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은 그림 속에서 오직 서영만 그 자리에 끼지 못한 채 부엌과 가게 사이를 바쁘게 오갔어요. 상 위에 반찬이 하나둘 올랐습니다. 소고기 볶음, 생선구이, 나물 3가지, 김치찌개까지. 서영이 이마에 땀을 닦으며 마지막 국그릇을 내려놓자 상우가 그제야 고개를 들었어요. 동서가 고생이 많네. 이렇게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리고. 그 말 한마디였습니다. 딱 거기까지였어요. 상우는 젓가락을 들어 소고기를 집으며 다시 텔레비전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미라는 어머 맛있겠다 하고는 자리에 앉았죠. 서영만 상 끄트머리에 겨우 엉덩이를 붙였다가 손님이 또 문을 열고 들어오는 바람에 곧바로 일어나야 했어요. 밥 한술 제대로 뜨지 못한 채였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상은 그대로 남았어요. 상우도 미란도 시어머니도 누구 하나 그릇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상우는 배가 부르다며 소파에 기대이를 쑤셨고 미라는 시어머니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어요. 설거지거리가 산처럼 쌓인 싱크대 앞에 선 사람은 결국 서영 혼자였습니다. 물소리가 요란하게 흘렀어요. 서영은 기름 낀 프라이팬을 박박 문지르며 거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유난히 밝았어요. 상우야, 너 요즘 얼굴이 좀 상했다. 회사 일이 많이 바쁘지? 몸 상하지 않게 잘 챙겨 먹어라. 그 다정한 말투가 서영의 가슴 어딘가를 콕 찔렀습니다. 10년을 매일 아침 저 밥상을 차리고 매일 새벽 저 가게 문을 여는 자신에게는 한 번도 건네진 적 없는 말투였으니까요. 오후가 되자 상우 부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상우는 시아버지에게 아버지 몸 잘 챙기세요 하고 인사했고 시어머니에게는 봉투 하나를 슬쩍 쥐어주는 신용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됐어 하면서도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어요. 문 앞까지 배웅을 나가 차가 골목을 빠져나갈 때까지 손을 흔들었죠. 차가 사라지고 나서야 시어머니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닿고 있는 서영을 흘긋 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상우가 저렇게 바쁜 중에도 부모 보러 오는 게 어디냐. 큰아들이라 마음 씀씀이가 다르다니까. 서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다시 계산대로 돌아가 아까 밀어둔 장부를 펼쳤습니다. 아침에 못 채운 물건 정리도 오후에 밀린 배달 정산도 그대로였죠. 오늘 하루 서영이 부엌과 가게 사이를 몇 번이나 오갔는지 밥 한술 제대로 못 떴다는 걸,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혼자 다 했다는 걸 알아채는 사람은 집에 없었어요. 창밖으로 해가 뉘엿뉘엿 기울었습니다. 서영은 장부에 적힌 숫자들을 들여다보다가 잠깐 눈을 감았어요. 손님처럼 왔다가 주인처럼 대접받고 떠난 사람과 이 집에 살면서도 일꾼처럼 움직이는 자신 사이의 거리가 그날따라 유난히 멀게 느껴졌습니다. 상우 부부가 다녀간 뒤로도
며칠은 시어머니의 기분이 좋았어요. 아들이 두고 간 건강식품통을 매만지며 지나가는 동네 사람만 봐도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오후였어요. 서영은 가게 앞에 쪼그리고 앉아 상자에서 사과를 꺼내 매대에 올리고 있었습니다. 시들거나 무른 것은 골라 따로 담고 성한 것만 앞으로 가지런히 놓는 손길이 익숙했어요. 그때 골목 어귀에서 시어머니가 이웃집 할머니와 이야기하는 소리가 담벼락을 타고 넘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서영이 가게 모퉁이에 앉아 있는 걸 보지 못한 모양이었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결 느긋하고 흡족했습니다. 우리야 뭐 둘째니가 같이 사니까 편하지. 저것들도 우리 집에 얹혀 사는 셈이니 월세 나갈 일이 없잖아. 요즘 세상에 그게 어디야. 이웃 할머니가 맞장구를 쳤어요. 시어머니는 신이 난 듯 말을 이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나중에 이 가게를 저희한테 물려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 저것들도 따지고 보면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지. 다 저희 앞날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 사과를 쥔 서영의 손이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쿵 하고 아래로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얹혀 산다는 말,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라는 말, 그 말들이 귓속에서 웅웅 울렸습니다. 서영은 사과를 매대에 내려놓지도 다시 상자에 담지도 못한 채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10년이었습니다. 서영은 이 가게에서 제대로 된 월급을 받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처음 들어올 때 가족끼리 무슨 월급이냐, 다 같이 먹고 사는 거지하는 말에 그런가 보다 했죠. 그런데 그 말은 10년이 지나도록 바뀌지 않았습니다. 가게에서 나온 돈은 물건값으로, 부모님 생활비로, 병원비로 다 나갔어요. 남편도 서영도 자기 몫을 챙긴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어요. 가게 매출이 뚝 떨어진 달이면 서영은 자기 생활비부터 줄였습니다. 화장품 하나 사는 것도 미루고 옷은 몇 년째 같은 걸 입었어요. 아이 학용품 값을 아끼려고 문구점 대신 대형마트 세일을 기다렸죠. 그렇게 아낀 돈을 다시 가게 운영비에 보태는 일이 예사였습니다. 시아버지 병원비가 급할 때는 더했어요. 검사비가 예상보다 많이 나온 날 서영은 남편 몰래 친정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늙은 어머니에게 손을 벌리는 게 죄스러워 목소리가 자꾸 기어들어갔어요. 친정어머니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얼마간의 돈을 붙여주셨습니다. 서영은 그 돈으로 시아버지 검사비를 막고 두고두고 조금씩 갚아나갔어요. 시댁 식구 누구도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눈에 비친 서영은 그저 이 집에 얹혀 사는 며느리였어요. 월세 안 내고 밥 얻어먹고 언젠가 가게까지 물려받을 복 많은 며느리. 서영이 새벽마다 셔터를 올린 것도, 자기 생활비를 줄여 가게에 부은 것도, 친정에 빚을 져가며 시아버지 병원비를 막은 것도 시어머니의 셈 안에는 아예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서영은 자려고 누웠다가 천장을 오래 올려다봤어요. 옆에서 남편은 하루의 피로에 골아떨어져 있었습니다. 서영은 조용히 몸을 돌려 벽 쪽을 봤어요. 낮에 담벼락 너머로 들려온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자꾸만 되살아났습니다. 얹혀 사는 셈이니. 서영은 눈을 감았어요. 처음 이 집에 들어올 때만 해도 서영은 진심이었습니다. 편찮으신 시아버지가 걱정됐고 무릎이 아픈 시어머니가 안쓰러웠어요. 가족이니까, 돌이니까 그렇게 믿고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그 마음에는 정말로 아무런 계산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진심이 시어머니에게는 얻어먹고 사는 대가로 읽히고 있었습니다. 내가 준 것은 지워지고 내가 받은 것만 부풀려지는 셈법. 서영은 그 셈법 앞에서 억울함보다 먼저 서글픔이 밀려왔어요.
이튿날 아침에도 서영은 어김없이 5시에 눈을 떴습니다. 몸의 밴 습관은 마음이 흔들린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계단을 내려가 셔터를 올리고 새벽 트럭에서 물건을 받고 아침상을 차렸어요. 어제와 똑같은 하루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다만 달라진 게 하나 있었어요. 예전에는 이 모든 일을 하면서도 마음 어딘가에 그래도 가족이니까 하는 온기가 남아 있었는데 이제는 그 온기가 조금씩 식어가는 걸 서영 스스로 느꼈습니다. 상을 차리는 손은 여전히 부지런했지만 그 손에 담기던 마음의 무게가 예전 같지 않았어요. 서영은 계산대 뒤에 서서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자신이 10년을 지켜온 이 좁은 공간, 매대 위 물건 하나하나에 자기 손길이 닿지 않은 게 없었어요. 그런데도 이 안에서 자신의 자리는 어디쯤인지 서영은 문득 알 수가 없었습니다. 계절이 두어 번 바뀌는 동안 골목 밖 큰 길가에 변화가 찾아왔어요. 낡은 건물 한 채가 헐리더니 그 자리에 번쩍이는 대형마트가 들어섰습니다. 넓은 주차장에 환한 조명, 층층이 쌓인 물건들. 개장하던 날엔 골목 사람들까지 구경을 갔죠. 서영도 멀찍이서 그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서늘했습니다.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대형마트가 문을 연 뒤로 가게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아침부터 밤까지 문에 달린 종이 딸랑딸랑 쉴 새 없이 울렸어요. 두부 사러 오는 아주머니, 담배 사러 오는 아저씨, 과자 사달라고 조르는 아이들. 하루 종일 사람 발길이 끊이질 않았죠. 그런데 이제는 오전 내내 종소리 한번 울리지 않는 날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왕이면 마트로 갔어요. 물건도 많고 값도 싸고 카드도 되고 주차도 편하니까요. 게다가 요즘은 휴대폰으로 주문만 하면 다음날 문 앞까지 물건이 배달되는 세상이었습니다. 무거운 생수며 쌀이며 손가락 몇 번 누르면 집까지 가져다 주는데 굳이 무거운 걸 들고 골목 가게까지 올 사람이 줄어드는 건 당연했어요. 매대 위 물건들이 점점 오래 남기 시작했습니다. 유통기한이 다가온 두부와 우유를 서영은 몇 번이고 앞으로 당겨 놓았지만 결국 팔리지 못하고 버려지는 게 늘었어요. 버리는 물건이 하나 늘 때마다 그게 다 돈이라는 걸 서영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남편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저녁이면 계산대 앞에 앉아 머리를 싸맸습니다. 여보, 이대로는 안 되겠어. 배달을 좀 더 늘려보자. 마트가 못하는 걸 우리가 하면 되잖아. 급하게 필요한 거 있으면 바로 갖다 주고. 서영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부터 두 사람은 없는 살림에도 방법을 짜냈습니다. 남편은 낡은 오토바이를 끌고 더 먼 동네까지 배달을 나갔어요. 라면 몇 봉지, 계란 한 판이라도 전화만 오면 달려갔습니다. 마트에서는 절대 해주지 않는 일이었으니까요. 서영은 단골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오래 다닌 할머니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번호를 수첩에 적어두고 어머니, 필요한 거 있으면 전화 주세요. 제가 문 앞까지 갖다 드릴게요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몇몇 어르신은 고마워하며 다시 서영네 가게를 찾았어요. 마트의 넓은 매대에서 헤매느니 전화 한 통이면 알아서 챙겨주는 서영이 편하다고 하셨죠. 밤이 되면 서영의 일은 더 늘었습니다. 낮에 미처 못 본 장부를 다시 펼쳐 그날 팔린 물건과 남은 물건을 하나하나 맞췄어요. 어떤 물건이 안 나가는지, 어떤 걸 줄이고 어떤 걸 늘려야 하는지 숫자를 들여다보며 궁리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정을 넘기기 일쑤였어요. 그렇게 눈을 붙였다가도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물건 트럭을 맞아야 했죠. 몸은 갈수록 무거워졌지만 서영은 어떻게든 이 가게를 살려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10년을 지켜온 곳이니까요. 그런데 정작 서영과 남편의 애를 몰라주는 사람이 집안에 있었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두 사람이 배달을 늘리고 전화 주문을 받는 걸 못마땅해 했어요. 계산대 뒤에서 부지런히 수첩을 뒤적이는 서영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쓸데없는 짓을 한다. 우리 가게가 30년을 이렇게 해왔어. 그냥 앉아서 손님 오면 팔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전화질을 하고 오토바이를 끌고 다니냐? 서영이 조심스레 말했어요. 요즘은 세상이 바뀌어서 가만히 있으면 손님이 오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30년 잘만 해온 가게가 왜 안 되겠어? 다 너희들이 괜히 설치니까 더 안 되는 거야. 젊은 것들이 이것저것 손대니까 손님이 헷갈려서 안 오는 거라고. 그 말에 서영은 할 말을 잃었어요. 가게가 어려워진 건 대형마트 때문이고 세상이 바뀐 탓인데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결론은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그걸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밤낮 없이 뛰어다니는 서영과 남편이 원인이라는 거였죠. 이대로 두면 가게가 문을 닫을까봐 애가 타는 사람은 정작 둘째네인데 그 애씀은 설치는 짓으로 깎여나갔어요. 서영은 그날 밤도 계산대 앞에 앉아 장부를 폈습니다. 숫자들은 여전히 붉은 쪽으로 기울어 있었어요. 창밖 큰 길 너머로 대형마트의 환한 불빛이 어둠 속에서도 환했습니다. 그 불빛을 바라보며 서영은 낡은 계산기의 버튼을 천천히 눌렀어요. 가게는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진 두 사람의 어깨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이에 점점 더 아래로 내려앉고 있었어요. 가게 사정이 나빠질수록 시어머니는 자주 한숨을 쉬었어요. 그런데 그 한숨은 서영과 남편 앞에서가 아니라 첫째 아들 상우 앞에서 터져나왔습니다. 그달에도 상우가 부모님을 보러 왔어요. 여느 때처럼 과일 상자 하나를 들고 왔고 시어머니는 여느 때처럼 버선발로 아들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분위기가 조금 달랐어요. 시어머니가 아들을 거실에 앉히더니 그동안 참아온 속내를 하나둘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상우야, 요즘 가게가 영말이 아니다. 큰 길에 마트가 생기고부터 손님이 뚝 끊겼어. 물건은 팔리지도 않고 자꾸 남아서 버리질 않나? 내 아버지도 그거 보면서 속으로 얼마나 상해하는지 몰라. 상우는 걱정스러운 얼굴을 지었어요. 미간을 살짝 찌푸리고 낮게 한숨까지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표정만 보면 어머니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효자 그 자체였어요. 어머니,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몸 상하시면 어떡해요. 가게야 뭐 민재가 옆에 있으니까 알아서 잘하겠죠. 그 애가 원래 야무지잖아요. 말은 참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어요. 어떻게 도와주겠다는 말도 얼마를 보태겠다는 말도 다음에 와서 손이라도 거들겠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무리하지 마세요라는 한마디로 모든 걸 남편에게 떠넘긴 채 상우는 다시 소파에 등을 기댔어요. 마침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들은 남편이 조심스레 형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새벽 물건 받는 것도 배달 도는 것도 일손이 부족하다고요. 주말에 며칠만이라도 형이 가게를 봐주면 자기가 밀린 거래처 일을 돌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어요. 정말 어렵게 꺼낸 부탁이었습니다. 상우의 얼굴에 곧바로 난처한 기색이 스쳤어요. 아이고 민재야. 나도 도와주고 싶은데 요즘 회사가 정신이 없다. 프로젝트가 하나 걸려 있어서 주말에도 나가야 할 판이야. 이번만 좀 어렵게 됐다. 미안하다. 남편은 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저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영은 그 옆에서 상위에 올릴
반찬을 담고 있었어요. 남편의 처진 어깨를 보는데 서영의 마음도 함께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서영의 가슴을 찌른 건 그 다음 시어머니의 말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상우가 부탁을 거절한 걸 서운해하기는커녕 오히려 아들을 감쌌습니다. 남편이 부엌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흘끗 보더니 상우의 등을 다독이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상우, 너는 밖에서 큰일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가게에 매여 있겠니? 네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너희 둘째처럼 하루 종일 가게에 붙어 있는 거랑은 다르지. 신경 쓰지 마라. 가게 일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하면 된다. 여기 있는 사람들. 서영은 반찬을 담던 손을 멈췄어요. 그릇을 쥔 손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큰아들은 큰일하는 사람이라 매여 있으면 안 되고 둘째네는 여기 있는 사람이니 매여 있어도 된다는 말. 같은 자식이고 같은 며느리인데 어째서 한쪽의 시간은 그토록 귀하고 다른 한쪽의 시간은 이렇게 하찮은 것인지 서영은 알 수 없었어요. 상우가 밖에서 하는 일이 정말 대단한 일인지 서영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10년 동안 새벽마다 셔터를 올리고 밤마다 장부를 붙들고 시아버지 약을 챙기고 병원을 오간 사람은 상우가 아니라 서영과 남편이었다는 거예요. 그 10년의 시간은 시어머니의 셈에서 매여 있는 사람이 당연히 하는 일로 값이 매겨졌습니다. 아니, 값조차 매겨지지 않았죠. 서영은 조용히 아랫입술을 깨물었어요. 10년을 살면서 처음이었습니다. 지금껏 서운한 순간이 어디 한두 번이었을까요? 그런데 그때마다 서영은 가족이니까 내가 참으면 되지 하며 마음을 눌러왔어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눌러도 가라앉지 않는 무언가가 명치 끝에서 뜨겁게 올라왔어요. 서영은 그 뜨거운 것을 삼키려고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입술을 놓으면 눈물이 먼저 터질 것 같아서요. 거실에서는 여전히 시어머니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아들이 사온 과일이 참 달다고, 역시 우리 장남이 최고라고. 상우는 소파에 편히 기대앉아 텔레비전을 봤고 미라는 그 옆에서 시어머니와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화기애애한 거실과 반찬을 담다 굳어버린 부엌 사이의 문지방이 서영에게는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느껴졌어요. 서영은 담아둔 반찬 그릇을 상 위에 하나씩 올렸습니다. 손은 여전히 익숙하게 움직였지만 그날따라 그릇 하나하나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어요. 상을 다 차리고 나서 서영은 잠깐 창밖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낮인데도 큰 길 너머 대형마트의 간판이 훤히 눈에 들어왔어요. 가게는 기울고 몸은 지치고 마음은 자꾸 깎여나가는데 이 집에서 서영의 자리는 늘 문지방 밖이었습니다. 걱정은 언제나 큰아들의 몫이었고 원망은 언제나 둘째네의 몫이었어요. 서영은 깨물었던 입술을 천천히 놓으며 뜨거워진 눈시울을 애써 눌렀습니다. 아직은 올 때가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되뇌면서요. 상우가 다녀간 뒤로도 가게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물건을 대주던 거래처 사장이 직접 가게로 찾아왔어요. 평소엔 웃으며 물건만 내려놓고 가던 사람이 그날은 계산대 앞에서 한참 뜸을 들였습니다. 그러더니 어렵게 말을 꺼냈어요. 사장님, 저도 이런 말하기 뭐한데요. 이번 달까지 밀린 대금이 좀 많이 쌓였어요. 저희도 요즘 사정이 어려워서 다음 달부터는 물건을 좀 줄여서 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서영은 그 말에 얼굴이 화끈해졌어요. 밀린 대금이라는 말이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매출이 줄면서 물건값을 제때 치르지 못한 게 벌써 몇 달째였어요. 서영은 죄송합니다. 이번 주 안에 정리하겠습니다 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거래처 사장이 돌아간 뒤 서영은 한참을 계산대 앞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날 밤 남편과 서영은 마주 앉아 대책을 짰습니다. 남편은 은행에서 대출을 알아보겠다고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양복을 차려입고 은행 몇 군데를 돌았습니다. 하지만 저녁에 돌아온 남편의 얼굴은 어두웠어요. 여보, 대출이 쉽지가 않아. 가게 매출이 계속 줄고 있어서 은행에서 잘 안 봐주네. 담보가 있어야 한다는데 이 집은 아버지 명의라 내 맘대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남편은 두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어요. 성실하기만 한 사람이 벽에 부딪혀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에 서영의 마음도 무너졌습니다. 밀린 물건값에 곧 다가올 시아버지 검사비까지 당장 돈 나갈 곳은 많은데 들어올 곳은 막혀 있었어요. 그날 밤 서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두운 천장을 올려다보며 오래도록 뒤척였어요. 그러다 새벽녘 서영은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둔 통장 하나를 꺼냈어요. 결혼하고부터 한 푼, 두 푼 아껴 모아온 적금이었습니다. 언젠가 이 집을 나가 작은 전셋집이라도 얻을 날을 꿈꾸며 서영이 10년 넘게 붓고 또 부어온 돈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얼마 전 친정에 다녀올 때 친정 어머니가 서영의 손에 꼭 쥐어준 봉투가 있었습니다. 힘들 때 쓰라며 늙은 어머니가 몰래 모아둔 비상금이었어요. 서영은 그 돈을 차마 쓰지 못하고 서랍 안쪽에 넣어두었었죠. 서영은 그 두 가지를 앞에 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이 돈이 어떤 돈인지 서영이 제일 잘 알았어요. 자기가 이 집을 나갈 유일한 희망이었고 친정 어머니의 마음이 담긴 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이 돈을 넣지 않으면 10년을 지켜온 가게가 무너지고 시아버지 검사도 미뤄야 했습니다. 서영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서영은 적금을 깼습니다. 친정 어머니의 비상금 봉투도 함께 꺼냈어요. 그 돈으로 밀린 물건값을 치르고 시아버지 검사비까지 막았습니다. 거래처 사장은 밀린 돈이 정리되자 다시 예전처럼 물건을 넣어주기로 했어요. 시아버지 검사도 미루지 않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서영은 그렇게 또 한 번 가게와 집안을 겨우 붙들어 세웠어요. 며칠 뒤 서영은 조심스레 시어머니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지만 시아버지 검사 결과도 말씀드려야 했으니까요. 서영은 담담하게 밀린 물건값과 검사비를 자기 적금과 친정 돈으로 막았다고 말했어요. 고맙다는 말을 바란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어려운 고비를 함께 넘겼다는 그 정도의 마음만이라도 나누고 싶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반응은 서영의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별일 아니라는 듯 손을 내저었어요. 그럼 며느리가 집안 어려울 때 돈 좀 보태는 게 당연하지.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색을 내니. 다 한 식구인데. 서영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생색이라니. 서영은 생색을 내려던 게 아니었어요. 그저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을 뿐인데 시어머니의 입에서는 당연한 일이라는 말이 아무렇지 않게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더니 시어머니는 한마디를 더 얹었어요. 게다가 그 돈이 어디 남 좋으라고 쓴 거냐? 나중에 가게 잘 되면 다 너희한테 돌아갈 거 아니야. 결국 너희들 앞날에 보태는 건데 뭘 그래. 그 말이 서영의 가슴에 쿵 하고 얹혔습니다. 10년을 부어온 적금, 늙은 친정어머니가 쥐어준 비상금. 서영이 이 집을 나갈 유일한 희망이자 어머니의 마음이 담긴 그 돈이 시어머니의 셈에서는 그저 나중에 다 너희 좋을 일로 뭉뚱그려졌어요. 마치 서영이 자기 이득을 위해 돈을 넣은 것처럼요. 그 안에 담긴 서영의 결심도
밤새 뒤척인 마음도, 친정어머니에 대한 미안함도 시어머니는 조금도 헤아리지 않았습니다. 서영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조용히 부엌으로 돌아가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자 물이 콸콸 쏟아졌어요. 서영은 그 물소리에 자신의 한숨을 감추듯 오래도록 그릇을 닦았습니다. 지금껏 서운함이 마음 한구석에 조금씩 고여왔다면 그날은 그 고인 것이 넘실거리며 차오르기 시작한 날이었어요. 내가 아무리 내놓아도 그것은 세워지지 않는 돈이 되고 내가 아무리 지켜도 그것은 당연한 일이 되는 곳. 서영은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명치 끝에 무겁게 얹힌 그것의 이름이 무엇인지 이제야 어렴풋이 알 것 같았습니다. 그건 억울함이었어요. 이 집에서 말수가 가장 적은 사람은 시아버지 기철이었어요. 10년 전 계산대 앞에서 쓰러진 뒤로 기철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나르지도 하루 종일 손님을 맞지도 못했어요. 그저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거나 가게 한쪽에서 오가는 사람들을 물끄러미 지켜보는 게 하루의 대부분이었습니다. 말수는 점점 더 줄어 며칠 동안 몇 마디 하지 않는 날도 있었어요. 그래서 식구들은 종종 착각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이제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저 앉아서 세월만 보내는 노인이라고요. 시어머니조차 시아버지 앞에서 거리낌 없이 이런저런 말을 쏟아냈어요. 상우를 치켜 세우는 말도, 둘째네를 은근히 깎는 말도 시아버지가 듣든 말든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어요. 기철은 말을 하지 않았을 뿐 눈을 감고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조용한 자리에 앉아 이 집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보고 있었어요.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 말수는 줄었지만 그 대신 두 눈은 더 깊어졌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흘려보내는 것을, 지켜보는 사람은 오래오래 마음에 새기는 법이니까요. 기철은 알고 있었어요. 새벽 5시, 아직 온 집이 잠들어 있을 때 누가 제일 먼저 눈을 뜨는지를요. 기철은 새벽이면 얕은 잠에서 자주 깼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래층에서 셔터 올라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드르륵 하는 그 소리, 이어서 상자 옮기는 소리, 냉장고 문 여닫는 소리. 그게 매일 아침 둘째 며느리가 홀로 하루를 여는 소리라는 걸 기철은 10년째 듣고 있었습니다. 기철은 알고 있었어요. 자기 병원 예약을 누가 챙기는지를요. 무슨 요일에 어느 과 진료가 있는지, 다음 검사가 언제인지, 약이 언제 떨어지는지, 그 모든 걸 손바닥 보듯 꿰고 챙기는 사람이 며느리라는 거요. 요일마다 색이 다른 약통에 알약을 나눠 담는 며느리의 손끝을 기철은 말없이 바라본 적이 여러 번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목구멍까지 고맙다는 말이 차올랐지만 어쩐 일인지 그 말은 늘 입 밖으로 나오지 못했어요. 기철은 알고 있었어요. 밀린 물건값을 누가 막았는지를요. 얼마 전 거래처 사장이 찾아와 계산대 앞에서 뜸을 들이던 날 기철은 의자에 앉아 그 광경을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밀린 대금이 정리되고 다시 물건이 들어오는 것도 지켜봤어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기철은 아내가 며느리에게 하는 말을 통해 짐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돈 좀 보태는 게 당연하지라던 아내의 말을 기철은 옆에서 다 듣고 있었어요. 그때 기철의 마른 손이 무릎 위에서 잠깐 떨렸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철은 알고 있었어요. 밤마다 계산대 앞에서 누가 한숨을 쉬는지를요. 식구들이 다 잠든 깊은 밤 아래층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기철은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장부를 펴놓고 낡은 계산기를 두드리는 소리, 그러다
이따금 새어나오는 긴 한숨 소리. 붉게 기운 숫자들 앞에서 며느리가 얼마나 오래 앉아 있는지를요. 기철은 그 한숨 소리를 천장 너머로 들으며 어두운 방 안에서 오래도록 눈을 뜨고 있었어요. 기철은 아들 상우가 오는 날도 지켜봤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과일 상자 하나를 들고 와 소파에 편히 앉는 큰아들. 아내가 그 아들 하나에 온 집이 들썩일 만큼 좋아하는 것도, 며느리가 그 사이 부엌과 가게를 정신없이 오가는 것도 기철은 다 보고 있었어요. 큰아들이 동서가 고생이 많네 한마디만 남기고 젓가락을 드는 것도, 상이 그대로 남아도 며느리 혼자 설거지를 하는 것도요. 기철은 그 모든 장면을 조용한 눈으로 담았습니다. 기철은 아내가 어째서 그렇게 큰아들에게만 마음이 가 있는지 그 마음을 다 헤아리지는 못했어요. 오랜 세월 아내는 늘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기철의 눈에 보이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누가 이 집에 얹혀 사는 사람이고 누가 이 집을 실제로 떠받치고 있는지, 누가 손님처럼 왔다 가고 누가 주인처럼 밤낮 없이 일하는지. 말은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매일의 행동은 속일 수 없는 법이었어요. 그런데도 기철은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몸이 약해진 탓도 있었어요. 큰 소리를 낼 기운도, 아내와 부딪힐 힘도 예전 같지 않았으니까요. 오랜 세월 아내의 말에 크게 맞서 본 적 없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지켜보는 것이 몸에 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기철은 오늘도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가게를 오가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말없이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침묵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아니었어요. 기철의 방 서랍 깊숙한 곳에는 낡은 수첩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손때 묻은 작은 수첩이었어요. 기철은 이따금 그 수첩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무언가를 적어 넣곤 했습니다. 누가 병원에 함께 간 날, 누가 밀린 물건값을 막은 날, 누가 밤을 새운 날. 말로 하지 못하는 것들을 기철은 그렇게 한 줄 한 줄 눌러 적었어요. 그날도 기철은 창밖으로 기우는 햇살을 바라봤습니다. 가게 안에서는 며느리가 지친 몸으로 매대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기철은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른 입술이 아주 작게 움직였지만 소리는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 침묵 속에서 무엇이 자라고 있는지는 아직 이 집의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무렵 서영에게 반가운 소식이 하나 찾아왔어요. 하나뿐인 딸이 대학에 합격한 거예요. 합격 통지를 확인하던 날 딸은 방에서 뛰쳐나와 서영의 품에 안겼습니다. 눈물까지 글썽이며 엄마 나 붙었어 하고 외치는 딸을 서영은 꼭 끌어안았어요. 어릴 때부터 손 안 가게 자라준 아이였습니다. 형편이 넉넉지 않은 걸 알고 학원 한번 보내달라 조른 적 없이 밤늦게까지 혼자 책상 앞에 앉아있던 아이였어요. 그런 딸이 스스로 힘으로 대학 문을 열었으니 서영은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만큼은 온 집안이 오랜만에 환했어요. 남편도 딸의 등을 두드리며 우리 딸 장하다를 몇 번이나 말했고 시아버지도 며칠 만에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영은 조촐하게나마 딸이 좋아하는 반찬을 상에 올렸어요.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딸이 방으로 들어간 뒤 서영은 홀로 계산대 앞에 앉았어요. 합격의 기쁨이 가시고 나자 곧바로 무거운 현실이 밀려왔습니다. 등록금이었어요. 대학 첫 학기 등록금은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서영은 낡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집안 사정을 헤아려 봤어요. 그러나 아무리 두드려봐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몇 달 가게에 들어간 돈이 한두 푼이 아니었어요. 밀린 물건값에 시아버지 검사비까지 서영은 10년 넘게 부어온 적금을 깼고
친정어머니의 비상금까지 다 써버렸습니다. 손에 쥔 여윳돈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남편이 배달로 버는 돈은 그때그때 물건값과 생활비로 다 나갔고 가게 매출은 여전히 바닥을 기었습니다. 등록금을 마련할 구석이 어디에도 없었어요. 서영은 며칠을 혼자 끙끙 앓았습니다. 딸에게는 내색하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어렵게 붙은 대학인데 돈 때문에 아이 어깨를 처지게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이 궁리 저 궁리를 하다가 서영은 결국 어렵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부탁해보기로 한 거예요. 사실 서영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껏 시댁에 손을 벌린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오히려 제 돈을 넣어 가게를 막아온 사람이 서영이었어요. 하지만 딸의 등록금 앞에서는 자존심을 세울 여유가 없었습니다. 서영은 며칠을 벼르다가 어느 날 조용한 오후에 시어머니 곁으로 다가갔어요.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서영의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떨렸습니다. 두 손을 앞치마 자락에 모으고 서영은 조심스레 말을 이었어요. 저희 딸 등록금이 이번 학기만 좀 모자라서요. 염치 없는 줄 알지만 이번 한 번만 어머님이 조금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갚겠습니다. 말을 마친 서영은 고개를 숙였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이 말을 꺼내기까지 며칠 밤을 뒤척였는지 몰라요. 시어머니는 잠시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서영을 흘긋 올려다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가게가 어렵다면서 무슨 대학이냐? 서영은 숙였던 고개를 천천히 들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형편도 안 되는데 무슨 대학을 보내.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거지. 요즘은 대학 안 나와도 다 잘 산다더라. 정 가고 싶으면 애가 알아서 벌어서 다니라고 해. 요즘 애들 다 그렇게 한다더구먼. 서영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딸이 얼마나 애써서 붙은 대학인지 시어머니는 한 번도 물어봐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형편도 안 되면서라는 말로 손녀의 기쁨을 단칼에 잘라냈어요. 서영이 뭐라 말을 더 꺼내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나도 요즘 여유가 없다. 상훈애도 요즘 힘들다더라. 큰애도 애들 학원비다 뭐다 돈 들어갈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던데. 그런 판에 내가 어디서 돈을 만들어주니. 그 말에 서영은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상훈애. 또 상훈애였습니다. 서영이 10년을 이 집을 떠받치고 제 적금까지 다 털어넣고 이제 겨우 딸 등록금 한 번을 부탁했는데 돌아온 것은 따로 사는 큰아들네 걱정이었어요. 시어머니의 저울은 언제나 한쪽으로만 기울어 있었습니다. 그 저울 위에서 서영의 10년은 손녀의 대학 합격은 아무런 무게도 갖지 못했어요. 서영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네, 알겠습니다 하고 짧게 대답한 뒤 조용히 몸을 돌렸어요. 부엌으로 들어가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마침 저녁 준비를 해야 할 시간이었어요. 서영은 습관처럼 쌀을 씻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참고 참았던 무언가가 왈칵 무너졌어요. 10년 동안 서영은 웬만해선 울지 않았습니다. 서러운 순간이 셀 수 없이 많았지만 그때마다 입술을 깨물며 삼켜왔어요. 가족이니까 참으면 되니까 그렇게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도무지 참아지지가 않았어요. 서영은 수도꼭지를 틀어 물소리를 크게 냈습니다. 행여 누가 들을까봐 흐르는 물에 자신의 울음을 감췄어요. 젖은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서영은 부엌 한 구석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딸에게 미안하고 자신이 초라하고 10년 세월이 서러워서요. 그건 이 집에 들어온 지 10년 만에
서영이 부엌에서 처음으로 흘린 눈물이었습니다. 딸의 등록금 문제로 마음이 무겁던 그 무렵 집안에 또 한 번 큰일이 닥쳤어요. 시아버지 기철이 다시 쓰러진 거예요. 그날은 아침부터 시아버지의 기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밥맛이 없다며 수저를 몇 번 뜯어 놓더니 낮이 되자 어지럽다며 자리에 누웠어요. 그러다 오후 늦게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서던 시아버지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서영이 놀라 달려갔을 때 시아버지는 이미 정신이 흐릿했어요. 서영은 떨리는 손으로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10년 전 그날처럼 다시 골목 앞으로 구급차가 들어섰어요. 병원에 도착해 여러 검사를 받은 끝에 의사가 서영과 남편을 불렀습니다. 당장 큰 고비는 넘겼지만 당분간 입원해서 지켜봐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의사가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연세도 있으시고 상태가 안정적이지 않으니 보호자분이 곁에 꼭 계셔야 합니다. 밤에도 누가 옆에 있어야 해요. 서영과 남편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병원 보호자. 그건 곧 누군가 하루 종일 밤까지 병실을 지켜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중 누구도 몸을 뺄 수가 없었어요. 가게 문을 닫으면 그나마 남은 손님마저 떨어질 테고 밀린 물건값과 병원비를 대려면 하루도 가게를 쉴 수 없었으니까요. 결국 그 짐은 이번에도 서영이 짊어졌습니다. 서영은 낮에는 가게를 보다가 남편이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면 그 틈에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시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하고 밤이면 병실 한쪽 보호자 의자에서 새우잠을 잤습니다. 새벽이면 다시 가게로 돌아와 셔터를 올리고 물건을 받았어요. 남편은 남편대로 배달과 거래처 일에 매여 정신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얼굴 볼 틈도 없이 가게와 병원 사이를 톱니바퀴처럼 오갔어요. 몸은 하나인데 자리는 세 군데였습니다. 가게, 집, 병원. 서영은 그 셋을 쉴 새 없이 오가며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잠은 부족했고 끼니는 거르기 일쑤였습니다. 그래도 서영은 이를 악물었어요. 시아버지가 병실에 홀로 계시게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병실에서 상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우야, 나다. 내 아버지가 다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어. 의사가 상태가 안 좋다고 보호자가 곁에 있어야 한다더라. 네가 한번 병원에 와야겠다. 전화기 너머로 상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서영은 병실 한쪽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상우의 목소리에는 곧바로 난처한 기색이 묻어났어요. 어머니, 아이고 하필 이럴 때. 저도 정말 가고 싶은데요. 이번 주가 회사에 아주 중요한 일이 걸려 있어서 도저히 자리를 못 비웁니다. 이번 주만 좀 어렵게 됐어요. 민재가 가까이 있으니까 우선은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일 좀 정리되면 꼭 가겠습니다.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서영은 병실 벽에 기대선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대답이었으니까요. 아버지가 병원에 쓰러져 누워 있는데도 큰아들의 입에서 나온 건 회사 일이었어요. 서영은 그저 조용히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서영의 마음을 무너뜨린 건 전화를 끊은 뒤 시어머니의 표정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서운해하기는커녕 오히려 안쓰럽다는 얼굴로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더니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어요. 상우도 오고 싶어서 그러겠니? 오죽 바쁘면 제 아비가 이 지경인데도 못 오겠어. 그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아프겠니? 회사 일하는 사람이 어디 제 맘대로 시간을 내겠어. 서영은 그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진 병실을 실제로 지키는 사람은 서영이었어요. 밤마다 좁은 보호자 의자에서 새우잠을 자며
시아버지의 링거를 살피는 사람도 서영이었고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마음속에서 가장 아픈 사람은 병원에 오지도 않은 큰아들이었습니다. 못 온 사람의 마음은 그토록 헤아리면서 매일 곁을 지키는 사람의 고단함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서영은 뭐라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대꾸할 기운조차 남아있지 않았어요. 서영은 그저 조용히 병실 안쪽으로 걸어 들어가 시아버지 침대 옆 보호자 의자에 앉았습니다. 낡은 의자는 앉을 때마다 삐걱 소리를 냈어요. 벌써 며칠째 서영의 잠자리가 되어준 자리였습니다. 서영은 그 의자에 몸을 기대고 잠든 시아버지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창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병실 안에는 링거 방울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와 시아버지의 고른 숨소리만 가득했어요. 서영은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오래도록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친 몸을 의자에 기댄 채 아무 말도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애썼어요. 그저 눈앞에 놓인 하루를 또 하루를 버티는 것. 그것 말고는 서영에게 다른 도리가 없었으니까요. 병실 문 밖으로 간호사의 발소리가 지나갔습니다. 서영은 삐걱이는 의자에 몸을 더 깊이 파묻었어요. 시아버지가 입원한 뒤로 서영의 하루는 더 이상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날도 서영은 병원에서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좁은 보호자 의자에서 몇 번을 깼는지 몰라요. 시아버지가 뒤척일 때마다, 링거가 다 되어갈 때마다 눈을 떠야 했으니까요. 창밖이 희끄물에 밝아오자 서영은 뻐근한 몸을 일으켰습니다. 잠든 시아버지의 이불을 여며드리고 아침 교대를 온 남편과 몇 마디 나눈 뒤 서영은 곧장 가게로 향했어요. 새벽 5시. 서영은 어김없이 셔터를 올렸습니다. 밤을 새운 몸이었지만 새벽 물건 트럭은 서영의 사정을 봐주지 않았어요. 무거운 상자들을 하나씩 안으로 들여놓고 매대를 정리하고 냉장고를 채웠습니다. 그러고는 곧바로 부족한 물건을 사러 시장에 다녀왔어요. 어깨가 빠질 듯 무거운 장바구니를 양손에 들고 골목을 걸어 올라오는데 다리가 자꾸 후들거렸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시어머니의 아침상을 차렸어요. 병원과 가게를 오가느라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시어머니 끼니는 걸을 수 없었으니까요. 국을 끓이고 반찬을 데우고 상을 차려 올린 뒤에야 서영은 잠깐 벽에 기댔습니다. 눈앞이 핑 돌았어요. 며칠째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몸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서영은 쉴 수가 없었어요. 오전에 들어온 물건을 창고에 정리해야 했으니까요. 서영은 무거운 몸을 이끌고 가게 뒤편 창고로 갔습니다. 새로 들어온 생수 박스가 바닥에 쌓여 있었어요. 그걸 선반 위로 올려야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남편과 나눠들었을 무게였지만 남편은 병원에 있었어요. 서영은 혼자 그 박스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허리에서 뚝 하는 느낌과 함께 날카로운 통증이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서영은 박스를 놓치며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숨이 컥 막혔습니다. 허리를 조금만 움직여도 눈앞이 하얘질 만큼 아팠어요. 서영은 창고 바닥에 웅크린 채 신음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서영은 겨우 가게로 기어 나왔어요. 마침 병원에서 잠깐 들른 남편이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달려왔습니다. 여보, 왜 그래? 어디 아파? 여보. 남편은 주저앉은 아내를 부축했어요. 서영의 얼굴은 통증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남편은 사색이 되어 당장 병원에 가자고 했어요. 아내를 일으켜 부축하며 문 쪽으로 향하는데 그때 안쪽에서 시어머니가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주저앉은 며느리를 보고도
걱정하는 말이 먼저 나오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이거였습니다. 아니, 지금 병원에 간다고? 그럼 가게 문은 누가 보니? 남편의 발이 우뚝 멈췄어요. 서영도 남편의 팔에 기댄 채 그 말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하얗게 질린 얼굴은 보지도 않고 말을 이었어요. 게다가 집안일이 산더미인데 내 아버지 병원도 봐야 하고 지금 며느리가 병원 갈 정신이 어디 있어. 그냥 파스나 좀 붙이고 누워 있으면 되지. 뭘 병원까지 가. 그 순간이었어요. 여태껏 어머니 앞에서 한 번도 큰 소리를 낸 적 없던 남편이었습니다. 아내가 서러운 일을 당할 때마다 조금만 참자고 다독이던 사람이었어요. 어머니의 말이라면 부당해도 삼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그날 처음으로 폭발했어요. 어머니, 남편의 목소리가 가게 안을 쩌렁 울렸습니다. 서영도 시어머니도 깜짝 놀랐어요. 남편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아내를 부축한 손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어머니, 지금 그게 할 말입니까? 서영이가 사람이지 기계입니까? 시어머니가 흠칫 물러섰어요. 남편의 눈에는 10년 동안 참아온 것들이 한꺼번에 차올라 있었습니다. 밤새 병원에서 아버지 지키고 새벽에 와서 가게 열고 장 보고 어머니 밥까지 차리고 그러다 창고에서 혼자 짐 옮기다 허리가 이 지경이 됐어요. 그런데 병원 가겠다는 사람한테 가게 문 걱정부터 하십니까? 사람이 이렇게 주저앉았는데요. 가게 안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서슬에 놀라 뭐라 대꾸도 하지 못한 채 입만 달싹였어요. 남편은 더 이상 어머니를 보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향해 몸을 돌려 서영을 조심스레 고쳐 안았어요. 서영의 얼굴을 들여다보는 남편의 눈이 붉게 젖어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진짜 미안해. 병원 가자. 가게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당신부터 봐야지. 서영은 남편의 팔에 기댄 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파서가 아니었습니다. 10년 동안 처음으로 남편이 온전히 자기 편에 서준 순간이었으니까요. 조금만 참자가 아니라 당신부터 봐야지라는 말. 그 한마디가 허리의 통증보다 더 뜨겁게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남편은 아내를 부축해 천천히 가게 문을 나섰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문 위에 걸린 낡은 종이 딸랑 하고 울렸습니다. 두 사람이 문을 나서는 동안에도 그 종소리만이 텅 빈 가게 안에 오래 맴돌았어요. 그날은 무언가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서영이 허리를 다친 뒤로 가게는 더욱 휘청였어요. 며칠 병원 신세를 지고 온 서영은 허리에 보호대를 찬 채 다시 가게로 나왔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말려도 서영은 가만히 누워 있을 수가 없었어요. 시아버지 병원비에 밀린 물건값에 딸 등록금까지 돈 나갈 곳은 산더미인데 가게 매출은 여전히 바닥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올 것이 왔습니다. 거래처 사장이 다시 가게를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뜸을 들이지도 않았습니다. 미안한 얼굴로 그러나 단호하게 말을 꺼냈어요.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도 더는 외상으로 물건을 넣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밀린 것도 많은데 계속 이렇게 가면 저희도 버티질 못해요. 앞으로는 현금으로 결제해 주셔야 물건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외상이 끊긴다는 건 가게 입장에서 숨통이 막히는 일이었어요. 물건을 먼저 받고 팔아서 갚는 구조로 겨우 돌아가던 가게였는데 이제는 돈이 있어야만 물건을 들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서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남편은 다시 은행을 찾아갔어요. 지난번에 받은 대출이라도 연장해 보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행의 대답은 더 차가웠어요. 매출이 계속 줄고 있는 데다 밀린 것도 있어 대출 연장은 어렵다는 거였습니다. 오히려 이제까지 빌린 돈을 어떻게 갚을 계획이냐고 되물었어요. 남편은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서영은 오래도록 마주 앉아 있었어요. 낡은 계산기와 붉게 물든 장부를 앞에 놓고 두 사람은 몇 번이나 숫자를 헤아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계산해도 답은 하나였어요. 가게를 계속하려면 큰 돈이 필요했습니다. 밀린 것을 다 갚고 현금으로 물건을 드리고 다시 자리를 잡으려면 지금 두 사람에게 없는 목돈이 있어야 했어요. 그 돈을 마련할 길은 사실상 하나뿐이었습니다. 이 건물, 그러니까 가게와 2층 살림집이 들어앉은 이 낡은 건물의 일부를 담보로 잡히는 것. 그게 아니라면 가게를 정리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10년을 지켜온 가게였습니다. 그 가게의 운명을 두고 처음으로 건물이라는 말이, 담보라는 말이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어렵게 마음을 먹고 다음 날 시어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서영도 그 곁에 앉았어요. 남편은 그동안의 사정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거래처 외상이 끊긴 것, 은행 대출이 막힌 것, 가게를 살리려면 큰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그리고 조심스레 건물의 일부라도 담보로 잡아 자금을 마련하면 어떻겠냐고 여쭈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뭐, 이 건물을 담보로 잡아? 시어머니는 펄쩍 뛰었어요. 무릎이 아픈 것도 잊은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건물이 어떤 건물인 줄 알기나 해? 내 아버지가 젊어서부터 뼈 빠지게 일해서 세운 거다. 평생 피땀 흘려 마련한 거야. 이걸 함부로 담보로 잡혀? 나중에 돈 못 갚으면 이 집이 남의 손에 넘어갈 수도 있는데? 안 된다. 절대 안 돼. 남편은 답답한 마음에 목소리를 낮춰 말했어요. 어머니,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담보를 못 잡으면 돈을 마련할 데가 없어요. 거래처도 은행도 다 막혔습니다. 그럼 가게는 닫아야 합니다. 저희도 더는 버틸 돈이 없어요. 저희 적금이며 뭐며 다 넣었습니다. 이제 정말 남은 게 없어요. 가게를 닫는다는 말에 방안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서영도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지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10년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할 만큼은 했어요. 정말로요. 새벽부터 밤까지 없는 돈까지 다 끌어다 맞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어요. 그런데 이제는 저희 힘으로는 정말 안 돼요. 서영은 원망을 담아 한 말이 아니었어요. 그저 사실을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10년을 이 가게에 쏟아부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정말 한계에 다다랐다는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 말을 전혀 다르게 받아들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서영을 향해 고개를 획 돌렸어요. 그리고 서늘한 눈빛으로 며느리를 노려봤습니다. 결국 돈 때문에 이러는 거였니? 서영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어요. 애초부터 이 건물, 이 가게가 탐이 났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단보니 뭐니 하면서 슬슬 이 집을 넘보는 거지. 내가 그걸 모를 줄 알았어? 서영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10년을 새벽마다 문을 열고 제 적금을 깨서 가게를 막고 밤새 병원을 지키고 허리가 부러질 만큼 일한 자신에게 돌아온 말이 건물이 탐났던 거냐는 의심이었어요. 서영이 이 가게를 지키려고 쏟아부은 10년의 진심이 시어머니의 입에서 한순간에 돈 욕심으로 뒤집혔습니다. 서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옆에서 남편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 흘렀어요.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그 답답한 정적 속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가게의 운명도
이 건물의 운명도, 그리고 이 가족의 운명도, 무언가 큰 것이 이제 막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가게 폐업이 코앞까지 닥치자 시어머니도 더는 버틸 수가 없었어요. 며칠을 끙끙 앓던 시어머니는 결국 큰아들 상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가게가 문을 닫게 생겼다고 한번 와서 의논 좀 하자고요. 그 소식을 들은 상우는 이번에는 곧바로 왔어요.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회사 일이 바쁘다며 오지 않던 사람이 가게가 위태롭다는 말에는 다음 날 바로 아내 미란과 함께 골목에 들어섰습니다. 상우는 가게 안을 둘러보며 걱정스러운 얼굴을 지었어요. 가게가 이 정도로 어려운 줄은 정말 몰랐네. 민재야, 네가 그동안 고생이 많았다. 형이 자주 못 와서 미안하다. 말은 참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어요. 상우의 입에서는 그 이상의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게를 어떻게 돕겠다는 말도, 밀린 병원비를 나눠내겠다는 말도, 돈을 조금이라도 보태겠다는 말도 없었어요. 그저 고생 많았다는 말 한마디로 상우는 10년의 짐을 여전히 동생 부부에게 얹어둔 채였습니다. 서영은 부엌에서 차를 내오며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이제는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언제나 그랬으니까요. 식구들이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무거운 목소리로 가게 사정을 다시 한번 풀어놓았어요. 거래처 외상이 끊긴 것, 은행 대출이 막힌 것, 이대로 가면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것을요. 상우는 팔짱을 낀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때 미란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계산대 쪽으로 걸어갔어요. 계산대 위에 놓인 낡은 장부를 집어들고는 다시 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서영이 무어라 말하기도 전에 미란은 이미 익숙한 손놀림으로 장부를 넘기고 있었어요. 미란은 몇 장을 넘겨보더니 짐짓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럴 줄 알았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님, 이 가게는요, 이제 정말 답이 없어요. 이렇게 계속 붙잡고 있으면 손해만 자꾸 커져요. 매출은 바닥이고 빚만 늘고 있잖아요. 냉정하게 봐야 해요. 시어머니의 얼굴에 불안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시어머니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그럼 어쩌자는 거냐? 그 물음을 미라는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미라는 장부를 무릎 위에 내려놓으며 준비해온 말을 술술 풀어놓았습니다. 이 건물을 파세요, 어머님. 이 낡은 건물 붙들고 있어봐야 뭐 하겠어요. 이거 팔면 목돈이 나오잖아요. 그 돈으로 역 앞에 작은 상가 하나를 사는 거예요. 요즘 역세권 상가가 얼마나 좋은데요. 가만히 앉아서 월세가 꼬박꼬박 나오거든요. 미라는 잠깐 뜸을 들이더니 자연스럽게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그리고 그 상가는 명의를 저희 쪽으로 해두는 게 좋아요. 방 안의 공기가 순간 서늘해졌습니다. 미라는 아무렇지 않게 말을 이었어요. 저희가 명의를 가지고 관리하면서 월세 나오는 걸로 아버님 병원비도 대드리고 어머님 생활비도 다달이 챙겨드릴게요. 그럼 두 분은 아무 걱정 없이 편하게 지내시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영은 말문이 콱 막혔어요. 10년이었습니다. 서영이 새벽마다 셔터를 올리고 밀린 물건값을 제 적금으로 막고 시아버지 병원비를 대고 밤새 장부를 붙들며 지켜온 가게였어요. 그런데 미라는 그 가게를 장부 몇 장 넘겨보고는 팔아치우자고 했습니다. 그것도 그 돈으로 산 상가를 자기들 명의로 하겠다고요. 지켜온 사람은 따로 있는데 가져가겠다는 사람이 저렇게 태연하게 손을 내밀고 있었어요. 옆에서 지켜보던 남편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남편이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형수님, 지금 이 건물을 팔아서
그 돈으로 산 상가를 형님네 명의로 하자는 겁니까? 미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별걸 다 따진다는 듯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이 명의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결국 다 부모님 편하게 해드리자는 거잖아요. 누구 명의면 어때요? 어차피 한 가족인데. 하지만 그 말은 그 자리에 누구에게도 효도로 들리지 않았어요. 명의가 중요하지 않다면서 굳이 자기들 이름으로 하겠다는 말. 부모님을 위한다면서 정작 돈이 되는 상가는 자기들 손에 쥐겠다는 말. 그건 무너져가는 가게 위에 10년을 그저 지켜만 보던 사람들이 슬그머니 숟가락을 얹는 소리였습니다. 서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미란을 바라봤어요. 상우는 그 옆에서 아내를 말리지도 거들지도 않은 채 그저 헛기침만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불안한 눈으로 큰아들 내외와 둘째 내외를 번갈아 봤어요. 큰아들 내외의 말이 그럴듯하게 들리면서도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가게 안에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미란의 무릎 위에 놓인 낡은 장부. 10년의 세월이 담긴 그 장부가 남의 손 위에서 그날따라 유난히 초라해 보였어요. 서영은 그 장부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조용히 두 손을 맞잡았습니다. 무언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목이 메어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저녁 어스름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가게 안에 낡은 형광등이 지지직 하고 잠깐 깜빡였어요. 무거운 정적을 먼저 깬 사람은 미란이었어요. 미란은 무릎 위에 놓았던 장부를 계산대 위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부엌 앞에 서 있는 서영을 바라봤어요.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눈빛은 조금도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동서, 미란이 나긋한 목소리로 서영을 불렀어요. 동서가 10년 고생한 거 나도 알아요. 그건 인정해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미라는 곧바로 말끝을 뒤집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요. 동선에도 여기서 살면서 도움받은 거잖아요. 안 그래요? 월세 한 푼 안 내고 살았지. 가게에서 나오는 걸로 먹고 살았지. 부모님이 계셨으니 이렇게 지낼 집도 있었던 거고요. 따지고 보면 서로 도움을 주고받은 거지 동선에만 손해본 건 아니잖아요. 그 말이 서영의 귀에 박히는 순간 서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도움을 받았다니. 서영은 이 집에 들어온 뒤로 제대로 된 월급을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게 매출이 모자라면 자기 적금을 깨서 부었고 시아버지 병원비가 급하면 늙은 친정어머니에게 손을 벌려 막았어요. 명절에도 하루를 온전히 쉬어본 적이 없었고 딸 등록금 앞에서도 시부모 병원비를 먼저 걱정했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늦게까지 10년을 이 가게에 자신의 몸과 시간을 다 갈아 넣었어요. 그런데 미라는 그 10년의 세월을 단 한마디로 지워버렸습니다. 도움받은 거잖아요. 그 한마디 앞에서 서영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억울함이 너무 크면 오히려 목이 막히는 법이었습니다.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바로잡아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그때 상우가 옆에서 조용히 말을 보탰습니다. 상우는 마치 어른답게 상황을 정리하려는 듯한 말투였어요. 민재야, 너무 감정적으로 굴지 말자. 응? 이건 감정 문제가 아니야. 부모님 노후가 걸린 문제고 집안 재산 문제라고. 냉정하게 봐야 해. 네가 그동안 가게를 맡아온 건 나도 고맙게 생각한다. 정말로. 그런데 그렇다고 이 집이며 가게며 전부 내 것처럼 생각하면 그건 곤란하지. 이건 부모님 재산이잖아. 남편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어요. 가게를 맡아온 게 고맙다면서
그 손으로 그 가게를 팔아 자기들 명의로 하겠다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남편은 뭐라 대꾸를 하려 했지만 화가 너무 차올라 오히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 순간 여태껏 참고만 있던 서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어요. 오히려 떨리고 작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10년의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형님은, 서영이 미란을 바라봤습니다. 형님은 이 가게가 무너질 때 어디 계셨어요?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서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님 응급실 실려가실 때, 어머님 무릎 수술하실 때, 거래처에서 물건 못 넣겠다고 할 때, 은행에서 대출 안 된다고 할 때, 그때 형님네는 어디 계셨어요? 서영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어요. 그때는 우리가 가족이 아니었나요? 가게 어려울 때는 코빼기도 안 보이시더니 이제 와서 재산 얘기가 나오니까 그때는 안 계시던 분들이. 말을 다 잊지 못하고 서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미란도 상우도 순간 아무 말을 하지 못했어요. 서영의 물음은 조용했지만 그 자리에 누구도 쉽게 대답할 수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무거운 침묵이 가게 안을 짓눌렀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그때까지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아무 말 없이 지켜보기만 하던 시아버지 기철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만해라. 낮고 갈라진 목소리였지만 그 한마디에 온 방안의 시선이 시아버지에게로 쏠렸어요. 10년 넘게 아내의 말에 크게 맞서본 적 없던 사람, 그저 조용히 지켜보기만 하던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기철은 힘겹게 몸을 일으켜 앉으며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큰아들과 큰며느리, 둘째 아들과 둘째 며느리, 그리고 놀란 얼굴의 아내까지. 기철의 눈이 하나하나 그들을 지나갔습니다. 누가 이 집에서 덕을 받고 누가 이 집을 지켰는지는 내가 제일 잘 안다. 그 말에 시어머니가 흠칫 놀라 남편을 바라봤어요. 여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기철은 아내를 보지 않았어요.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옆에 놓인 낡은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마른 손이 서랍 안쪽을 더듬더니 무언가를 꺼냈어요. 손때가 켜켜이 묻은 오래된 수첩 한 권이었습니다. 기철은 그 수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방 안의 식구들을 다시 한번 둘러봤어요. 오랜 세월 침묵해온 사람의 눈이 그날따라 유난히 깊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오늘은 내가 말해야겠다. 기철의 낮은 목소리가 조용한 가게 안에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낡은 수첩 한 권을 사이에 두고 온 식구의 시선이 시아버지의 마른 손끝에 멈춰 있었어요. 기철은 무릎 위에 올려둔 낡은 수첩을 천천히 펼쳤어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기철은 서랍 안에서 다른 것들도 하나씩 꺼내 방바닥에 내려놓았어요. 오래된 통장 몇 건, 누렇게 바른 병원 영수증 뭉치, 그리고 거래처에서 돈이 오간 입금 기록이 적힌 종이들이었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기철이 조용히 모아온 10년의 흔적이었어요. 식구들은 숨을 죽인 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말없이 앉아만 있던 노인의 손끝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것들이 나오고 있었으니까요. 기철은 수첩의 첫 장을 넘겼어요. 삐뚤빼뚤한 글씨였지만 날짜와 함께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기철은 마른 손가락으로 한 줄 한 줄을 짚어가며 낮은 목소리로 읽어내려갔어요. 서영이 자신을 데리고 병원에 간 날들이 거기 적혀 있었습니다. 무슨 요일 어느 과 몇 번을 함께 갔는지 날짜가 빼곡했어요. 서영이 가게 물건값을 대신 막은 날도 적혀 있었습니다. 얼마가 밀렸고 그걸 며느리가 어떻게 메웠는지까지요. 서영이 밤을 새워 자신을 간호한 날들도, 남편이 배달을 나갔다가
오토바이에서 넘어져 다친 날도 거기 있었어요. 기철의 목소리가 잠깐 떨렸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다음 장을 넘겼어요. 이번에는 다른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상우가 오기로 한 날, 회사 일을 핑계로 약속을 미룬 날들, 상우가 와서 밥만 먹고 간 날, 아버지 병실에 오지 않은 날. 그 날짜들도 기철의 수첩에는 빠짐없이 적혀 있었어요. 누가 이 집을 위해 무엇을 했고, 누가 이 집에서 무엇을 받기만 했는지, 10년의 세월이 그 작은 수첩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상우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미란도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불안한 눈으로 남편의 손끝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기철이 수첩을 덮고 이번에는 통장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러자 방 안의 공기가 한층 더 무거워졌어요. 이건 그동안 이 집에서 나간 돈이다. 기철이 통장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또렷했어요. 거기에는 아무도 입에 올리지 않았던, 아니, 시어머니가 애써 감춰온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상우가 몇 해 전 아파트를 마련할 때였어요. 그때 부모는 큰 돈을 상우에게 내주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상우네 아이들 학원비 명목으로 또 상우가 벌인 사업의 투자금이라며 부모의 통장에서는 여러 번에 걸쳐 큰 돈이 상우에게로 흘러갔습니다. 그 기록이 통장의 날짜별로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서영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왜 시아버지 병원비가 그렇게 빠듯했는지, 왜 집안에 늘 돈이 없었는지, 이 집의 돈은 오래전부터 조금씩 큰아들에게로 새어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기철이 통장에서 눈을 떼고 큰아들을 바라봤어요. 상우야. 기철의 목소리가 조용히 방 안에 내려앉았습니다. 너는 이미 받을 만큼 받았다. 상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뭐라 변명을 하려는 듯 입을 달싹였지만 눈앞에 놓인 통장 앞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날짜와 금액이 또렷이 적힌 기록은 어떤 말로도 지울 수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때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끼어들었어요. 영감, 그걸 왜 지금 와서 꺼내요? 그건 다 지난 일이잖아요. 다 옛날 얘기를 왜 여기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했어요. 10년을 감춰온 것이 남편의 손에서 하나씩 드러나자 시어머니는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기철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내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10년 동안 모른 척 했으니까. 그 한마디에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었어요. 기철의 눈빛에는 원망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래도록 참고 지켜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고 서늘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당신이 상우한테 얼마를 줬는지 나는 다 알고 있었다. 그런데 당신은 그건 없던 일처럼 덮어두고 저 아이들이 이 집에 얹혀 산다고만 했지. 저 며느리가 제 돈까지 다 털어넣는 건 당연하다 하고 상우가 받아간 돈은 입도 뻥끗 안 했어. 나는 그걸 10년을 지켜봤다. 방 안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했어요. 서영은 그 자리에 선 채로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아무도 몰라준다고 생각했던 10년이었어요. 새벽마다 셔터를 올리고 제 적금을 깨고 밤새 병실을 지킨 그 세월을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는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말없이 앉아만 있던 시아버지가 그 모든 것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낡은 수첩 안에 10년 동안 한 줄 한 줄 눌러 적어두고 있었던 거예요. 기철은 무릎 위에 놓인 수첩과 통장을 다시 한번 내려다봤습니다.
그러고는 방 안의 식구들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오랜 침묵을 깨고 마침내 입을 연 노인의 눈이 그날따라 유난히 또렷하게 빛났습니다. 창밖은 어느새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어요. 낡은 가게 안 오래된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10년의 진실이 이제 막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10년의 진실이 다 드러난 뒤 방 안에는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기철은 무릎 위에 수첩과 통장을 가지런히 정리했습니다. 그러고는 마른 기침을 한 번 하더니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이번에는 어딘가 다른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사실은 내가 이미 다 정해뒀다. 식구들의 시선이 다시 기철에게로 쏠렸어요. 몸이 이 지경이 되고 나서 얼마 전에 변호사를 조용히 만나고 왔다. 내가 눈 감기 전에 이 집안일을 어떻게 할지 다 정리해두고 싶었으니까. 시어머니가 놀란 눈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상우와 미란의 얼굴도 딱딱하게 굳었어요. 기철은 그런 식구들을 하나하나 지나쳐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건물하고 가게 이제 그만 붙들고 다 정리하자. 방 안의 공기가 술렁였어요. 정리하자니. 팔자는 말이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어요. 기철은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 낡은 건물, 이 가게. 이걸 붙들고 있어봐야 식구들만 여기 매여서 골병이 든다. 벌써 10년이야. 이 좁은 데 온 식구가 묶여서 새벽부터 밤까지 뼈가 삭도록 일만 했어. 그러고도 서로 마음만 상했지. 이제 그만하자. 그러고는 둘째 아들과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기철의 목소리가 나직해졌습니다. 민재야. 그리고 며느라가. 두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이 건물, 가게까지 다 정리한 돈은 전부 너희 앞으로 준다. 방안이 술렁였어요. 상우와 미란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지만 기철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물려주는 게 아니야. 너희가 10년 동안 이 집에 쏟아부은 것, 그거 돌려주는 거다. 며느라가 네가 깬 적금도 친정에서 빌려온 돈도 밤새 병실 지킨 날들도 내가 다 안다. 그러니 이건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원래 내 것을 찾아가는 거야. 서영이 숨을 삼켰어요. 그 돈으로 이제 여기 그만 묶여 있어라. 이 좁은 가게에 청춘 다 갈아넣지 말고 너희도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우리 손녀 대학도 마음 편히 보내고 너희 둘 살고 싶은 데 가서 하고 싶은 일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이 애비 마지막 바람이다. 서영은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어요. 눈물이 왈칵 차올랐습니다. 기철은 이번에는 아내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그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여보, 그리고 저 아래 남은 땅. 그건 정리해서 당신이랑 나 노후 자금으로 묶어둘 거요. 우리 둘이 조용한 데 가서 남은 세월 돈 걱정 없이 편하게 지냅시다. 나는 이제 장사도 이 복잡한 것도 다 지쳤어. 병원 오갈 때 가까운 데로 가서 당신 무릎도 좀 쉬게 하고 우리 둘 먹고 사는 데는 그 땅 정리한 걸로 충분해. 그거면 됐어. 시어머니의 눈이 흔들렸어요. 남편이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으니까요. 시어머니는 무어라 말하려다 그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때 상우가 자리에서 몸을 반쯤 일으키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아버지, 그래도 저는 장남입니다. 이 집안의 장남인데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기철은 그런 아들을 조용히 바라봤어요. 그리고 낮게 그러나 또렷하게 물었습니다. 장남이라고 네가 한 게 뭐야? 상우가 흠칫했어요. 아비가 응급실 실려갈 때 너는 어디 있었니? 이 가게가 무너져갈 때 너는 뭘 했어? 장남이라는 이름만 붙들고 있었지. 정작 이 집을 위해 네가 한 게
뭐가 있느냐고 묻는 거다. 너한테는 남은 것 중 최소한만 남긴다. 너는 이미 받을 만큼 받았어. 이 통장에 다 적혀 있는 그대로다. 상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때 미란이 참다 못해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버님, 그럼 저희는 이 집안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는 그냥 남입니까? 기철은 큰 며느리를 천천히 바라봤어요. 그리고 서늘하게 대답했습니다. 남처럼 살았으면 남처럼 받는 게 맞다. 미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 집이 어려울 때 너희는 남처럼 굴었다. 아비가 병원에 누워 있어도 오지 않았고 가게가 무너져도 모른 척했지. 그러다 재산 얘기가 나오니까 그제야 나타나서 이 집을 팔아 너희 이름으로 하겠다고 했어. 가족처럼 굴지 않았으면 가족의 몫을 바라서는 안 되는 거다. 미란도 상우도 더는 아무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늘 큰아들을 감싸고 둘째네를 깎아내리던 그 입이 그날은 굳게 다물려 있었어요. 붉게 상기된 얼굴로 그저 무릎 위에 놓인 자기 두 손만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내내 문 앞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서영이 젖은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어요. 아버님, 저는 정말 재산 바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냥 아버님, 어머님 편찮으시니까, 가족이니까 한 거예요. 이 가게 지킨 것도 그냥 무너지는 걸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서영은 말을 다 잇지 못하고 흐느꼈어요. 10년의 서러움이 그날 밤 다 터져나오는 듯 했습니다. 기철은 그런 며느리를 오래도록 바라봤어요. 주름진 얼굴에 옅은 미소 같은 것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대답했어요. 안다. 기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가 재산 바라고 한 거 아니라는 거 내가 제일 잘 안다. 10년을 지켜봤으니까. 그래서 주는 거다. 그 한마디에 서영의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바라지 않았기에 받게 되는 것. 지키려 하지 않고 그저 지켰기에 돌아오는 것. 10년 동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여겼던 그 세월이 말없이 지켜본 한 사람의 눈 속에는 하나도 빠짐없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낡은 가게 안 오래된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서영은 오래오래 울었어요. 그 울음은 이제 서러움의 울음만은 아니었습니다. 창밖으로 밤이 깊어가고 있었고 그 밤이 지나면 이 가족에게도 10년 만에 처음으로 조금은 다른 아침이 밝아올 것이었어요. 그날 밤이 지나고 계절이 한번 바뀌었어요. 시아버지의 뜻대로 낡은 건물과 가게는 정리되었습니다. 30년을 골목 끝을 지켜온 그 오래된 잡화점은 마지막 날 셔터를 내리며 조용히 문을 닫았어요. 서영은 텅 빈 가게 안을 한 바퀴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새벽마다 상자를 옮기던 자리, 밤마다 장부를 펴던 계산대, 시아버지가 앉아 창밖을 보던 낡은 나무 의자. 10년의 시간이 배어있는 곳이었어요. 서럽던 기억도 많았지만 막상 떠나려니 마음 한구석이 뭉클했습니다. 그래도 서영은 이번엔 웃으며 셔터를 내렸어요. 처음으로 홀가분한 마음이었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공기 좋고 병원 가깝다는 작은 시골 마을로 거처를 옮겼어요. 남은 땅을 정리한 돈으로 마련한 마당이 딸린 아담한 집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마당 한쪽에 상추며 고추 모종을 심으며 오랜만에 편안한 얼굴을 되찾았어요. 시어머니도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텃밭을 돌보며 예전보다 말수가 부쩍 늘었습니다. 무엇보다 달라진 건 시어머니였어요. 서영이 반찬을 싸들고 처음 그 집을 찾아간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한참 붙들고 있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얘 그동안 내가 너한테 참 모질었지.
서영은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저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미안하다. 진작에 알아줬어야 했는데. 네가 이 집을 다 지켰는데 나는 그걸 10년이나 모른 척했구나. 10년을 기다려온 말이었어요. 그 한마디에 서영은 눈물이 핑 돌았지만 이번엔 서러운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서영은 말없이 시어머니의 손을 마주 잡았어요. 오랜 세월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그제야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오랜 꿈이던 작은 트럭 하나를 마련했어요. 10년 동안 배달을 다니며 눈여겨봐둔 신선한 과일을 떼다 파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건 여전했지만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자기 일이었어요. 남편의 얼굴에는 예전에 없던 생기가 돌았습니다. 딸은 걱정 없이 대학을 다녔어요. 등록금 걱정에 웃지 못하던 서영의 얼굴에도 이제는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환하게 웃는 날이 늘었습니다. 딸은 방학이면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내려가 텃밭일을 거들었고 시아버지는 그런 손녀를 볼 때마다 얼굴이 활짝 폈어요. 서영은 오랫동안 미뤄왔던 일을 하나 시작했습니다. 젊을 때 배우고 싶었지만 형편에 밀려 접어두었던 제과 공부였어요. 작은 학원에 등록해 반죽을 배우고 오븐 앞에 서는 날들이 서영에게는 꿈만 같았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쓰는 시간이었으니까요. 첫째네와는 한동안 왕래가 뜸했어요. 상우와 미라는 그날의 일이 있고 난 뒤로 발길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명절이면 조금씩 얼굴을 비추기 시작했어요. 예전처럼 대접받으러 오는 손님의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어색하게나마 설거지를 거들고 부모님 안부를 챙기는 모습에 시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곤 했어요. 그렇게 첫 봄이 왔습니다. 시골집 마당에는 시아버지가 심은 꽃이 피어났어요. 온 가족이 오랜만에 그 마당에 둘러앉았습니다. 서영이 직접 구운 빵을 내오자 시어머니가 한 입 베어 물고는 활짝 웃었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솜씨 좀 봐. 이거 팔아도 되겠다. 그 말에 온 마당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시아버지는 따뜻한 봄볕 아래에서 마당에 둘러앉은 식구들을 흐뭇하게 바라봤어요. 말없이 지켜만 보던 그 눈에 이번에는 편안한 미소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서영의 세월은 결국 헛되지 않았어요. 바라지 않고 지켰기에 그 모든 것이 온전히 서영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가족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를 진짜 가족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봄바람이 마당을 부드럽게 스쳤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아침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10년입니다. 강산이 한번 변한다는 그 긴 세월을 둘째 며느리 서영은 새벽마다 셔터를 올리고 밤마다 장부를 붙들며 보냈어요. 제 적금을 깨서 가게를 살리고 친정 어머니에게 손을 벌려 시아버지 병원비를 막고 좁은 병실 보호자 의자에서 몇 번이나 밤을 새웠습니다. 그런데도 이 집에서 서영의 자리는 늘 문지방 밖이었어요. 가족이 아니라 그저 얹혀 사는 일꾼 취급을 받았지요.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곁에 있는 사람이 해주는 일은 당연한 것이고 멀리 있는 사람이 어쩌다 하는 일은 대단한 것이라고요. 매일 밥을 차리는 손보다 한 달에 한 번 걸려오는 전화 한 통을 더 귀하게 여기지요. 이 이야기 속 시어머니가 꼭 그랬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말없이 지켜보는 눈이 있어요. 시아버지는 10년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누가 이 집을 지키고 누가 이 집에서 받기만 하는지를 조용히 지켜봤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낡은 수첩 한 권에
한 줄 한 줄 눌러 적었습니다. 결국 진실은 드러났고 제사는 목소리 큰 사람이 아니라 묵묵히 지킨 사람에게 돌아갔어요. 효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으로 하는 것이고 가족은 이름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한 세월로 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곁을 지킨 사람이 진짜 가족이지요. 부디 여러분 곁에도 서영처럼 묵묵히 애쓰는 누군가가 있다면 오늘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아버지처럼 누군가의 수고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되어주시기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잠시만 시간을 내주세요. 화면 아래 좋아요 버튼 한번 그리고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이렇게 따뜻한 사연을 계속 전해드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이라면 시아버지의 결정을 어떻게 보셨나요? 10년을 지킨 서영에게 재산이 돌아간 것, 여러분은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여러분 곁에도 서영 같은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묵묵히 애쓰며 살아오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정성껏 읽어보겠습니다. 서로의 이야기에 따뜻한 위로와 공감을 나눠주시면 참 좋겠어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늘 행복하세요.